네가 한 게 그렇지. 이거밖에 안 돼? 집어쳐. 주변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척 힘이 빠지겠죠. 이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면 어떨까요? 사실 우린 저마다 내면에 이런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끔 찾아오는 불청객이지만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딜 가나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우릴 불안하게, 우울하게, 때론 수줍게 만들고 자신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심리 문제의 뿌리가 되는 낮은 자존감이란 문제를 야기하죠.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은 이렇게 스스로를 가치없다고 평가하는 심리 기제를 못난 나로 이름 붙이고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린 하루의 대부분을 존경, 영향력, 권력 등을 얻으려 애쓰거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보냅니다. 이것을 순위 매기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애정, 관심사, 사랑을 표현하며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관계 맺기라고 하죠. 이 두 가지 행동은 모든 사회적 활동을 지배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심리학자인 작가는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거의 모든 내담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고심하던 중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친다. 내담자들은 사랑, 즉 관계 맺기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는 늘 권력, 즉 순위 매기기에 치중했습니다. 순위 매기기가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순위 매기기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죠. 먼저 스포츠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데 활용해왔습니다. 또 승진하거나 좋은 연인과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할 때도 있죠.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는 관계 맺기와 순위 매기기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순위 매기기가 가장 흔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관계 맺기에 끼어들어 못난 날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보죠. 친구의 경사를 축하해주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취업준비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초라한 자신의 신세가 떠오르며 내면의 못난 나가 고개를 듭니다. 높은 서열은 큰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쟁은 피할 수 없죠. 경쟁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합니다.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감, 기술, 사회적 지지도 등의 자신의 자질을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패배했거나 자주 패한 경험이 있다면 스스로의 가치를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조직에 속해 살아가고 다양한 경쟁에 직면합니다. 경쟁마다 필요한 자질도 다릅니다. 하지만 못난 나는 경쟁에 필요 없는 다른 자질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잘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패배나 좌절 후 우울증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좌절 반응이라는 선천적 특성이 더해지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패배나 좌절로 따라오는 수치심과 굴욕감은 뇌에 흔적을 남깁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이런 감정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뇌는 보호막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는 우리를 고통에서 보호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차단합니다. 우리가 언제 얼마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지 파악하려면 방어기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자신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방어기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6개의 방어기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최소화하기. 다 너 때문이야. 외부 요인 탓하기.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경쟁에서 빠지기.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다 괜찮을 거야. 과도하게 성취하기. 내 수준에 맞는 애가 없어. 부풀리기. 난 쟤가 속물이라 싫더라. 투사하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민감한 성격 같은 선천적 특성과 편견과 차별, 불안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좌절 경험들은 트라우마가 되어 못난 나의 힘을 키웁니다. 트라우마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거나 상처받거나 거부당한 경험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죠. 어린 시절이나 성인이 되어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트라우마로 이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연령, 트라우마의 반복 여부, 보살핌과 지지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도 어린 시절엔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작고 미숙하니까요. 반면 성인이 겪는 트라우마는 그동안 쌓아온 경력, 관계들과 얽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트라우마는 정서적 도식을 만들어냅니다. 정서적 도식이란 사고, 감정, 기억, 감각, 사회적 정서, 방어기제, 선천적 성향 등을 한데 모은 꾸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 상황, 대화 등을 접할 때마다 정서적 도식이 우리 반응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정서적 도식은 반복되는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라우마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바로 경고를 울리게 됩니다.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게 과하면 우리 인생에 다른 종류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과거의 경험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오는 선량한 사람들의 손길과 호의 역시 거절하게 되는 불상사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내면에 뿌리내린 정서적 도식을 없애는 것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저 정서적 도식이 덜 활성화되기를, 영향력이 오래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실 정서적 도식은 우리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 하나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도식 덕분에 현재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못난 나에서 비롯된 낮은 자존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답은 과도한 순위 매기기를 관계 맺기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못난 나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해 자신을 낮게 평가할 때 나타납니다. 순위 매기기에서 벗어나 관계 맺기에 초점을 맞추면 동등하게 서로를 신경쓰고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친구와 연인 관계는 우리에게 충만한 삶과 높은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과 더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엔 트라우마에 상처 입고 혼자 울고 있는 순진무구한 자아, 그리고 내면의 비판자와 보호자 학대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못난 나를 자극하고 우리가 관계 맺기가 아닌 순위 매기기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내면의 존재들은 무익하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방어기제나 정서적 도식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방법이 과하거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면의 존재들과 관계 맺기를 통해 못난 나와 낮은 자존감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내면의 존재들도 각각 특성에 맞는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순진무구한 나는 트라우마에 상처 입고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내 일부입니다. 순진무구한 나는 또다시 트라우마를 겪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탓하게 합니다. 무언가에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우울증과 좌절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순진무구한 자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보듬는 부모님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태도로 순진무구한 자아가 느끼는 감정에 충분히 동조하고 이해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잘못된 감정을 수정해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약간의 조정과 개선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놔줘라고 하는 소리인데 표현이 거칠고 서툰 그런 친구인 것이죠. 비판자와 관계 맺기를 통해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비판자는 좋은 코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순진무구한 자아가 일반적인 방어기제로도 막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으면 가장 악질적인 보호자, 학대자를 만들어냅니다. 보호자는 우리 내면에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우리가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보호자가 만든 세계에서 우리가 떠나려고 하면 보호자는 또다시 트라우마가 발생할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학대자로 변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학대자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극단적인 경우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보호자 학대자를 극복하는 데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호자 학대자를 관찰하라. 일상 속에서 보호자 학대자의 간섭이 일어나는 순간을 관찰하고 기록해보세요. 방어기제처럼 인지하는 것 자체로 보호자 학대자의 영향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규칙 깨트리기. 보호자 학대자가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한 도전들, 버림받을까봐 애써 밀어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는 겁니다. 보호자 학대자가 정한 규칙을 깨트려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 맺기. 내면의 존재들과 관계 맺기나 건강한 인간관계는 보호자 학대자를 비롯한 모든 자존감 문제의 최고의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안에 뒤엉킨 퍼즐들을 다시 맞추고 혼자서는 깰 수 없을 것 같은 보호자 학대자의 규칙들도 신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거뜬히 해낼 수 있죠. 보호자 학대자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보호자 학대자가 활성화되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책 사랑받을 권리를 읽으면서 와닿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낮은 자존감과 못난 나에 사로잡혀서 괴로울 때가 많았거든요. 전에는 그냥 대책 없이 괴로워만 했는데 책을 읽으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괴로워하는 지나친 순위 매기기와 내면에 숨어있는 상처 입은 자아, 왜곡된 감정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건강한 관계 맺기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 영상이 저처럼 못난 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뒤에 적힌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싶네요. 우리에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감사합니다.